28배의 윤지호에게 세상은 때때로 옥탑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처럼 따스했고 또 때로는 한여름 밤의 열대야처럼 답답했다. 작은 물류회사에서 3년째 근무 중인 그는 스스로를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라 생각했다. 남들처럼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주말이면 밀린 잠을 자거나 친구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런 보통의 삶이었다. 하지만 지호에게는 그 평범함 속에서도 반짝이는 작은 행복들이 있었다. 퇴근길 편의점에서 사 먹는 시원한 맥주 한 캔 옥탑방 평상에 앉아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5년간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랑스러운 여자친구 이서연. 서연은 지호에게 과분할 만큼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이었다.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는 그녀는 언제나 세련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주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처음 만났던 대학 시절 봉사 동아리에서부터 지호는 늘 수수하고 평범했던 자신과 달리 밝고 활기찬 서연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다. 그들의 연애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시작되었고 지난 5년은 꿈처럼 흘러갔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견고해 보였다. 지호는 서연과의 소박한 데이트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다. 비싼 레스토랑이나 화려한 선물은 아니었지만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동네 공원 늦은 밤, 옥탑방에서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보던 독립영화 한 편. 그런 순간들이 지호에게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것보다 큰 행복이었다. 서연 역시 그런 지호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끌렸고 그의 곁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서연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밝고 씩씩하던 그녀의 목소리에 잦은 한숨이 섞여 나왔고 지호와의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일도 잦아졌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려니 생각했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지호의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어느 주말 저녁 오랜만에 만난 서연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애써 밝게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수심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아니야, 지호야. 그냥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좀 바빠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호는 그녀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혹은 참아 말 못할 고민에 휩싸여 있는 듯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들이 늘어갔다. 지호는 답답했지만 서연을 다그칠 수는 없었다. 그녀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지호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서연의 집안 배경에 대해 지호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평창동의 고급 주택에 살고 아버지는 명문 사립대학의 교수이며 어머니는 개인 갤러리를 운영한다는 정도였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하게 잘 사는 집안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잘 사는 집안이라는 것이 자신과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극도로 아끼는 듯했다. 어쩌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그녀는 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넘어가곤 했다. 지호는 그것이 자신을 배려하는 서연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저녁이었다. 그날도 서연은 야근을 핑계로 지호와의 약속을 취소했다. 지호는 홀로 옥탑방으로 돌아와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다. 서연이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아니면 혹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걸까?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연이었다. 지호는 반가운 마음에 황급히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야근 끝났어.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서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분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다. 윤지호 씨 되시죠? 저는 서연이 엄마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지호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서연의 어머니.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었지만 서연을 통해 간간히 들었던 그 이름이었다. 그녀가 왜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일까?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어쩐 일로 내일 저녁 6시에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 라 스텔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지호 씨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서연이에게는 말하지 말고 혼자 나오셨으면 합니다. 박민정 여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지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차마 거절할 수는 없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라 스텔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호는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서연의 어머니가 왜 자신을 만나자고 하는 걸까? 그것도 서연이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쩌면 이것이 서연이가 그동안 힘들어했던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지호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했다. 옷장 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골라 입었다. 초라해 보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과장하고 싶지도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그녀를 만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레스토랑 라 스텔라는 지호가 평소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지호는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었다. 예약자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정중하게 그를 안쪽에 조용한 룸으로 안내했다. 룸 안에는 이미 박민정 여사가 와서 앉아 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실크 블라우스에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한눈에도 상류층 특유의 기품과 여유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떤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혹은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앉으시죠, 윤지호 씨. 박민정 여사가 테이블 건너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차가움은 지호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고급스러운 벨벳 의자의 감촉마저 어색하게 느껴졌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호는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애꿎은 물잔만 만지작거렸다. 박민정 여사는 그런 지호를 꿰뚫어 보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마치 경매장에 나온 물건을 감정이라도 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에 지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윤지호 씨 올해 28이라고 들었어요. 작은 물류회사에 다닌다고요. 월급은 많지 않겠군요. 마침내 박민정 여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첫마디는 지호의 배경에 대한 냉정한 평가였다. 지호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일에 만족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족이라. 젊은 사람이 꿈도 야망도 없이 그저 그런 생활에 만족한다니 조금 안타깝군요. 박민정 여사는 조소를 머금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지호의 자존심을 찔렀다. 저는 서연 씨와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꿈이고 제 삶의 가장 큰 가치입니다. 지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박민정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소박한 행복 윤지호 씨.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군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 서연이처럼 곱게 자란 아이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 소박한 행복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스러운 가죽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지호 앞으로 스윽 밀었다. 꽤 두툼해 보이는 봉투였다. 지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봉투와 박민정 여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호 씨도 눈치가 있다면 이게 무엇인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서연이 곱고 착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을 잘 몰라요. 철없는 감정에 휩쓸려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죠. 부모로서 그런 딸아이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정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모욕적이었다. 지호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지금 저보고 서연이와 헤어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돈은 그 대가라는 말씀이시고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과 절망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연과 함께 쌓아온 사랑과 추억들이 이 하얀 봉투 하나로 이렇게 간단히 부정당하고 매도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말귀를 빨리 알아들으니 좋군요. 윤지호 씨. 네, 그렇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지호 씨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몇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있어요. 어쩌면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일 수도 있겠군요. 이 돈 받고 우리 서연이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주세요. 그게 지호 씨가 우리 서연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정 여사는 마치 자선이라도 베푸는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에게 윤지호라는 청년은 딸의 인생에 잠시 나타난 장애물 혹은 귀찮은 벌레 정도에 불과한 존재처럼 보였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묵직했다. 그 무게가 마치 자신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잠시 동안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과의 행복했던 기억들, 그녀의 해맑은 미소,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녀의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것을 이 돈과 맞바꾸란 말인가?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당혹감이 아닌 차갑고도 단단한 분노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박민정 여사님,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봉투를 박민정 여사 앞으로 다시 밀어놓았다. 제 사랑은 그리고 서연 씨와 저의 5년이라는 시간은 돈으로 계산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여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 사랑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서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박민정 여사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다. 감히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다. 그녀의 눈썹이 가늘게 치켜 올라갔다. 윤지호 씨, 지금 제정신인가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고 하는 소리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기회를 거절하다니 정말 어리석군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이 돈을 받고 서연 씨 곁을 떠난다면 저는 평생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서연 씨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거고요. 돈이 없어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돈 때문에 버리는 그런 비겁한 짓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박민정 여사의 오만하고 냉정한 태도에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한 깊은 연민마저 느껴졌다. 여사님께는 이 돈이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서연 씨와의 사랑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저희 관계에 대해서는 서연 씨와 제가 직접 결정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를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을 마친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이 모욕적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박민정 여사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호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지호가 룸을 나서자 박민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윤지호 씨, 당신은 반드시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야. 내 딸 서연이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나는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작은 자부심마저 느껴졌다. 비록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랑을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을 받았다. 그러나 그 위안도 잠시 그의 가슴은 곧 서연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다시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레스토랑을 빠져나온 지호는 밤거리의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터질 것처럼 답답했다. 박민정 여사의 모욕적인 말들과 싸늘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서연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어머니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을까? 지호는 곧장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그녀의 지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호야, 미안해.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통화하면 안 될까?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지호는 직감했다. 그녀 역시 무언가 알고 있거나 혹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서연아, 잠깐만이라도 괜찮아. 지금 너희 집 근처 공원인데 잠깐만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 지금 나갈게. 거기서 기다려. 10분쯤 지났을까.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초조하게 서연을 기다리던 지호의 눈앞에 그녀가 나타났다. 평소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모습보다도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아, 괜찮아. 어디 아픈 거야? 지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지호 옆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땅바닥만 내려다보았다. 지호는 그런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지호야, 오늘 우리 엄마 만나고 왔지? 서연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지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흐느낌으로 가늘게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호야. 내가 다 잘못했어. 지호는 서연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그녀를 위로했다. 아니야, 서연아. 네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 어머니시지. 아니야. 엄마만의 잘못이 아니야. 나도
나도 너무 비겁했고 용기가 없었어. 서연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사실 엄마가 너를 만나러 가신다는 거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 며칠 전부터 엄마가 나한테 계속 너랑 헤어지라고 압박하셨거든.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너랑 계속 만나면 나중에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하지만 나는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했어. 그저 무서웠어. 서연의 고백에 지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괴로워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엄마가 너한테 돈 봉투까지 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정말 면목이 없어, 지호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하시다니.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괜찮아, 서연아. 나는 그 돈 받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 어머니께 분명히 내 생각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지호는 애써 서연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만 갔다. 아니, 그게 다가 아니야, 지호야. 서연은 눈물을 닦고 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엄마를 이길 자신이 없어. 엄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분이셔. 만약 내가 계속 너를 만나면 엄마는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까지 힘들게 하실지도 몰라.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나는 네가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걸 볼 수가 없어. 다쳐올 수가 없어. 서연의 말은 지호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박민정 여사가 단순히 돈으로 회유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에 그는 치가 떨릴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의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서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지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서연아, 설마 우리 헤어지자, 지호야. 마침내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비수와도 같았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과 함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같은 거 잊고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해. 나는 너에게 행복을 줄 자격이 없어. 서연은 울면서 지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우리가 함께한 5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우리가 함께 꿈꿨던 미래도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지호의 목소리도 어느새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더욱 힘껏 잡았다. 이 손을 놓으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다. 쉽지 않았어, 지호야. 나도 매일 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는지.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더 이상 상처받기 전에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아. 서연은 단호하게 지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지호야. 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부디 행복해야 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서연은 뒤돌아서서 공원을 빠져나갔다. 지호는 차마 그녀를 붙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냥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5년간의 사랑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깊은 상실감과 함께 뼛속까지 시린 슬픔이 온몸을 휘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호는 터덜터덜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방 안은 차갑고 고요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자른 채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서연과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따뜻한 눈빛,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다. 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친구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나 서연이랑 헤어졌어.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슬픔과 절망 그리고 분노가 그의 마음을 번갈아가며 핥히고 지나갔다. 다음 날 지호는 퀭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다. 점심시간에는 입맛이 없어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퇴근 후 그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다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 황미숙 여사가 운영하는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지호냐? 이 시간에 웬일이냐?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가게 안에서 분주하게 일하던 미숙 여사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불었다. 지호는 아무 말 없이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미숙 여사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따뜻한 돼지국밥 한 그릇을 말없이 내왔다. 일단 이거라도 좀 먹어라. 속이 든든해야 힘도 나는 법이다. 지호는 어머니가 내민 국밥을 한술 뜨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다. 미숙 여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여 주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와 뜨끈한 국밥 국물에 지호는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듯 했다. 하지만 서연을 잃은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서연과의 이별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호에게 그 한 달은 마치 1년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여전히 밤에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서연과의 추억을 떠올리다 문득 현실을 깨닫고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다. 회사 일도 겨우겨우 해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일해서 즐거움을 찾거나 보람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의 삶에서 가장 빛나던 부분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듯했다. 친구 민주는 그런 지호를 안타깝게 지켜보며 어떻게든 위로해주려 애썼다. 주말이면 억지로 그를 불러내 술을 마시거나 함께 게임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하소연을 들어주기도 했다. 지호야, 힘든 거 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무너져 있으면 서연이도 마음 아파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네 자신을 너무 학대하지 마. 너는 충분히 좋은 놈이고 사랑받을 자격 있는 놈이라고. 민준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지호는 잠시 힘을 얻기도 했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어머니 미숙 여사도 아들의 힘든 시간을 묵묵히 지켜보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스스로 이겨내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 야근을 마치고 텅 빈 옥탑방으로 돌아온 지호는 습관처럼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들이 이제는 지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저 공허하고 차갑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때 그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하며 벨소리를 울렸다. 발신번호 표시에 뜬 것은 모르는 번호였다. 광고 전화련이 생각하고 받지 않으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함과 함께 아주 작은 기대감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혹시 서연일까?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윤지호 씨 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서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중후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듯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지호는 순간 긴장했다. 네, 윤지호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저는 이서연 양 아버지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이병욱 교수. 서연의 아버지. 지호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어머니를 만났던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며 온몸이 경직되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일까? 설마 서연의 아버지까지 나서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협박하려는 것은 아닐까? 아,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어쩐 일로 지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윤지호 씨,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잠시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물론 불편하시다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병욱 교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고 정중했다. 아내 박민정 여사의 오만하고 냉랭했던 태도와는 사뭇 달랐다. 하지만 지호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을 만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아내의 뜻을 받들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이별을 강요하려는 것은 아닐까? 내일 저녁 4시간 괜찮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호는 일단 그의 제안을 수락하기로 했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의 아버지라면 혹시 서연에 대한 어떤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희망 때문이었다. 그럼 내일 저녁 7시 제 연구실이 있는 한국대학교 인문관 로비에서 뵙도록 하지요. 제가 그쪽으로 마중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지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이병욱 교수와의 갑작스러운 약속. 이것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 아니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일까? 그는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저녁 지호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한국대학교 인문관 로비에 도착했다. 며칠 전 박민정 여사를 만났을 때처럼 애써 좋은 옷을 차려입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가려고 노력했다. 로비 한쪽 구석에 서서 초조하게 이병욱 교수를 기다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잠시 후 중후한 풍채의 한 남자가 지회에게 다가왔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쓴 학자풍의 점잖은 인상이었다. 서연과 어딘가 닮은 듯한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지성과 함께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온기가 담겨있는 듯했다. 윤지호 씨 맞으시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병욱입니다. 그는 지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린걸요.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지호는 긴장했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답했다. 이병욱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지호를 자신의 연구실로 안내했다. 연구실은 수많은 책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지럽지 않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의 성품을 보여주는 듯했다. 커피 한잔 하겠습니까? 아니면 차가 좋을까요? 이병욱 교수는 직접 커피를 내리며 지회에게 물었다. 그의 소탈하고 격에 없는 모습에 지호는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자신을 만나자고 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불안했다. 따뜻한 커피가 담긴 잔을 받아든 후 지호는 용기를 내어 먼저 입을 열었다. 교수님, 이렇게 갑자기 저를 보자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병욱 교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어떤 생각에 잠긴 듯한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지호 씨, 혹시 내 아내, 그러니까 서연이 엄마를 만나고 나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남편으로서 그리고 서연이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 아내가 지호 씨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사과의 지호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박민정 여사의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인해 깊이 상처받았던 마음이 이병욱 교수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에
조금은 치유되는 듯 했다. 아닙니다, 교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아니요, 지호 씨. 나는 내 아내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호 씨와 우리 서연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을지도 짐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지호 씨를 만나자고 한 겁니다. 이병욱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진지하고 심각했다. 지호 씨, 나는 내 딸 서연이가 진심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행복은 지호 씨와 함께일 때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지호는 다시 긴장했다. 확인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일까? 지호 씨는 우리 서연이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 어떤 어려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연이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병욱 교수의 질문은 마치 마지막 시험과도 같았다. 그의 눈빛은 지호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이병욱 교수의 마지막 질문은 지호의 심장을 관통하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사랑의 깊이를 가늠하려는 아버지로서의 절박함과 진중함이 담긴 질문이었다. 지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앞에 서연의 얼굴이, 그녀와 함께했던 수많은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박민정 여사의 차가운 눈빛과 모욕적인 언사도 함께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교수님, 저는 서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난 5년 동안 서연 씨는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저는 가장 저다울 수 있었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두 사람의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수님 아내분, 그러니까 박민정 여사님의 반대는 영원히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연 씨의 손을 놓을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놓지 않겠습니다. 지호는 이병욱 교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진솔했고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단단했다. 제가 서연 씨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평창동의 저택이나 값비싼 선물, 화려한 배경 같은 것들은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연 씨가 힘들어할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함께 웃고 그녀가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 가치를 서연 씨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만약 서연 씨가 저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저는 세상 그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그녀를 지켜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병욱 교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어딘지 모를 안타까움이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연구실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이병욱 교수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윤지호 씨, 지호 씨의 진심은 충분히 알겠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호 씨 같은 젊은이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순수하고 굳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린 캠퍼스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아내 박민정 여사는 사실 겉으로는 강하고 냉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리고 상처도 많은 사람이라네. 젊은 시절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화가와 결혼했지만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헤어졌던 아픈 경험이 있지. 그 이후로 돈과 사회적 지위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게 된 것 같아. 어쩌면 서연이에게만큼은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뒤틀린 모정일지도 모르겠네. 이병욱 교수의 고백은 지우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박민정 여사의 차가운 태도 뒤에 그런 아픈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아내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나 역시 젊은 시절 가난한 시간 강사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그때마다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이었네. 이병욱 교수는 다시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 안에는 어떤 격려와 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다. 윤지호 씨, 나는 자네에게 어떤 약속도 해줄 수는 없네. 내 아내의 고집을 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걸세. 어쩌면 평생 불가능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말해주고 싶네. 자네의 그 진심과 용기, 그리고 서연이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다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포기하지 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 자신을 잃지 말게. 그의 말은 지호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명확한 해결책이나 지지를 약속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지호는 그의 말 속에서 어떤 희망의 단서를 발견한 듯 했다. 적어도 서연의 아버지마저 자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병욱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나중에, 아주 나중에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차나 한잔 하세. 오늘은 이만 돌아가게. 그리고 서연이에게는 오늘 우리가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 연구실을 나오는 지호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달리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물론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편 지호와 헤어진 후 서연의 삶은 깊은 어둠 속에 갇힌 듯했다. 매일 밤 지호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텅 빈 마음으로 겨우겨우 회사 일을 해냈다. 어머니 박민정 여사는 그런 서연의 속도 모르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명 법무법인 집안의 아들이나 재벌가 자제들과의 선자리를 계속해서 강요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는 K그룹 막내 아들과 저녁 식사 약속 잡아놨으니 그렇게 알거라. 너도 이제 홍이가 꽉 찼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굴 거니. 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왔지만 차마 반항할 용기는 내지 못했다. 지호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지호야, 미안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매일 밤 지호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냈다. 그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어머니의 감시 또한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호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고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에 대한 자괴감은 깊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아버지 이병욱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아버지라면 혹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기대 때문이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병욱 교수는 딸의 수척해진 얼굴과 슬픔에 잠긴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연구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지호에 대한 자신의 진심과 어머니로부터 받고 있는 압박감, 그리고 지호와 헤어진 후의 고통스러운 심경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이병욱 교수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표정은 시종일관 진지했고 때로는 안타까움과 연민의 빛을 띠기도 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서럽게 울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며 위로했다. 서연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빠가 너무 무심했구나. 미안하다. 그날 서연은 아버지로부터 지난번 지호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지호가 어머니의 모욕적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진심을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서연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한 깊은 절망감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마음속에도 아주 작은 용기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지호가 아직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마저 지호의 진심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지호야,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날 밤 서연은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지호와 함께 옥탑방 평상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다. 지호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꿈이었지만 그 온기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다. 지호 역시 이병욱 교수와의 만남 이후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려 노력했다. 여전히 서연에 대한 그리움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병욱 교수의 마지막 말처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했다. 그는 퇴근 후 옥탑방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는 대신 작은 공책을 펴고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작은 사업 아이템이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배달하는 서비스. 거창한 사업은 아니었지만 그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을 증명하고 또 언젠가 서연에게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작은 발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지만 지호와 서연의 마음속 시계는 마치 고장난 것처럼 이별의 순간에 멈춰 있는 듯했다. 하지만 멈춰 있는 시간 속에서도 아주 미세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민정 여사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다. 그녀는 딸 서연이 윤지호라는 어울리지 않는 과거를 하루빨리 잊고 자신들이 속한 상류 사회에 격식 있는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랐다. 그녀는 마치 노련한 전략가처럼 서연의 주변을 자신에게 유리한 인물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서연을 대동하고 사교 모임에 참석했고 의도적으로 유망한 집안의 젊은 남성들을 소개했다. 서연아,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는 JS그룹 장남하고 식사 약속 잡아놨다. 아주 반듯하고 능력 있는 청년이라더구나. 너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게다. 어머니의 일방적인 통보에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다. 지난번 아버지 이병욱 교수와의 대화, 그리고 지호의 변함없는 진심을 확인한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용기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 엄마, 저는 그 누구와도 저녁 식사를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제발 제 인생을 엄마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의 인형이 아니에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민정 여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이서연, 지금 네가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꾸를 하는 거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어미속을 이렇게 썩여야겠니. 윤지호 그놈 때문이지. 아직도 그놈을 못 잊은 게냐. 내 엄마. 저는 지호 씨를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잊고 싶지도 않고요. 지호 씨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나 배경은 부족할지 몰라도
누구보다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요. 진실 그깟 진실이 밥 먹여주니 사랑. 그 풋날 나는 감정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아. 정신 차려라. 이서연,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 두 모녀의 갈등은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며 점점 더 깊어만 갔다. 서연은 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에 상처받고 절망했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지우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더욱 선명해졌고 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워야겠다는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그녀는 밤마다 지호의 옥탑방을 떠올렸다. 그곳에서의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들, 지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그녀는 지호가 선물했던 작은 조약돌 모양의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기로 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지호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바꿔야 했다. 서연은 아버지 이병욱 교수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연구실을 다시 찾아가 어머니와의 계속되는 갈등과 자신의 힘든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병욱 교수는 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네 엄마의 고집을 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도 잘 알지 않니? 나 역시 지난 수십 년간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행복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다. 아빠는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다만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게다. 아버지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딸을 향한 깊은 애정과 지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격려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 한편 윤지호는 서연과의 이별 후에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려 애썼다. 물론 서연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그의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짓눌렀지만 그는 그 슬픔을 새로운 도전을 위한 에너지로 바꾸려 노력했다. 이병욱 교수와의 만남 이후 그는 자신의 작은 사업 아이템인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배달 서비스를 구체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는 퇴근 후와 주말 시간을 쪼개 시장 조사를 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친구 민주는 그의 열정을 응원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지호야, 아이디어는 좋은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소자본 창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고 초기 자금은 또 어떻게 마련할 건데. 알아, 민준아.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그냥 한번 부딪혀보고 싶어.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 어쩌면 이게 내가 서연이에게 조금이라도 당당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고. 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연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 미숙 여사도 아들의 새로운 도전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비록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했지만 아들이 절망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다. 그녀는 가끔 아들의 옥탑방에 들러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끓여주며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지호가 옥탑방에서 사업 계획서 검토에 열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이서연이었다. 지호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온 연락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서연아. 지호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혹시
혹시 지금 잠깐만 만나줄 수 없을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연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지호는 직감했다. 그녀에게 무슨 큰일이 생겼다는 것을. 서연아, 너 어디야? 내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갈게. 우리 집 근처 그 공원이야.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지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겉옷을 걸치고 옥탑방을 뛰쳐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벤치에 홀로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서연은 지호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와락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지호야,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엄마가 오늘은 나를 거의 집에서 내쫓다시피 했어. 내가 계속 선자리를 거부하고 너를 잊지 못한다고. 차라리 나가서 너랑 살라고 소리치셨어. 서연의 말에 지호는 큰 충격을 받았다. 박민정 여사가 그 정도로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엄마는 내가 평생 후회할 거라고,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악을 쓰셨어.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호야. 너무 무섭고 너무 외로워. 서연은 지호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지호는 그런 그녀를 힘껏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다. 그의 마음도 찢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지금은 자신이 서연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괜찮아, 서연아.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아무 걱정하지 마. 지호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조금씩 진정을 되찾는 듯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지호야, 나 정말 엄마 말대로 집에서 나올까 봐. 너랑 함께 있고 싶어. 이렇게 엄마한테 휘둘리면서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아. 서연의 갑작스러운 말에 지호는 놀랐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마침내 용기를 내준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서연아, 내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하지만 그건. 지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서연이 그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막았다. 아니, 지호야. 이번에는 내 말 들어줘. 나 이미 결심했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돈이나 배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네 곁에서 소박하지만 진실한 행복을 찾고 싶어.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빛나고 있었다. 지호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그들은 함께 거대한 벽에 맞서 싸워야 할 터였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다면 두렵지 않을 것 같았다. 서연의 단호한 결심에 지호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에게 오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서연아, 정말 괜찮겠어. 우리 집은 네가 살던 평창동 집과는 모든 것이 다를 거야. 좁고 불편하고 어쩌면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리고 너희 어머니의 반대도 상상 이상으로 거셀지도 몰라. 지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확고했다. 그녀는 지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호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물질적인 풍요나 안락함에 연연하지 않아. 지난 한 달 동안 네가 없는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지 뼈저리게 느꼈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화려한 곳에 간다 해도 네가 내 곁에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 나는 너와 함께라면 좁은 옥탑방이라도 라면 한 그릇이라도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을 힘껏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심장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세차게 뛰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공원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를 예감하면서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작은 용기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지호의 옥탑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물론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결정이었다. 박민정 여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숨막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지호의 옥탑방은 정말 작고 소박했다. 방 한 칸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딸려있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공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상하게도 그곳이 조금도 불편하거나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호의 손길이 닿은 듯한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그의 채취가 묻어나는 낡은 책상,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겨운 서울의 야경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아늑하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아버지 이병욱 교수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 어머니에게 직접 말할 용기는 아직 없었지만 아버지에게만큼은 자신의 결심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아버지, 저 서연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이병욱 교수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차분하게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서연은 지난밤 지호와 만났던 일, 그리고 집을 나와 지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내 엄마 성격에 그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가 없을 텐데 앞으로 아주 힘든 싸움이 될 게다. 정말 각오한 것이냐? 네, 아버지. 각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싶어요. 아버지,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엄마를 설득해 주세요. 서연의 간절한 부탁에 이병욱 교수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는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다, 서연아. 아빠가 한번 노력해보마.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거라. 네 엄마를 바꾸는 것은 어쩌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이라면 아빠는 뒤에서나마 너를 응원하겠다.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친 서연은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머니 박민정 여사와의 정면 대결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굳은 결심을 하고 평창동 집으로 향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박민정 여사는 딸의 갑작스러운 귀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이제야 정신 차리고 기어들어오는 개냐? 어젯밤에는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닌 게야? 엄마, 저 이제 이 집에서 나가려고요. 서연의 단호한 선언에 박민정 여사의 얼굴이 순간 경악으로 물들었다.
뭐라고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그깟 윤지호 그놈 때문에 이 어미를 버리고 집을 나가겠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박민정 여사는 거의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인생을 찾고 싶은 것뿐이에요. 엄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지호 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행복 그딴 논팽이 같은 놈이랑 같이 있으면 네가 행복할 것 같아. 당장 내일 먹을 쌀 걱정이나 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게냐. 나는 절대로 용납 못한다. 네가 정녕 이 집을 나가겠다면 앞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를 생각도 말고 내 재산에는 단 한 푼도 손댈 생각하지 마라.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박민정 여사의 마지막 말은 서연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엄마. 엄마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언젠가는 엄마도 제 진심을 알아주실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엄마의 방식에 동의할 수 없을 뿐이에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간단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박민정 여사는 거실에서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며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이병욱 교수가 집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거실로 들어섰다. 그는 아내의 격앙된 모습과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모든 상황을 짐작했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병욱 교수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강한 어조로 맞섰다. 박민정 여사는 남편의 예상치 못한 반항에 더욱 흥분했다. 당신까지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 철없는 계집애가 지금 누굴 망치려고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당신은 그저 방관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도 똑같아 현실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상주의자. 현실 감각, 당신이 말하는 그 현실이라는 게 대체 뭐요? 돈, 명예,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이 우리 서연이의 눈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나는 내 딸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싶소. 설령 그 삶이 조금 가난하고 불편할지라도 말이요. 이병욱 교수의 단호한 말에 박민정 여사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사이 짐을 챙겨 내려온 서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아니다, 서연아. 네가 왜 죄송해? 아빠가 더 일찍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네 행복을 찾아 떠나거라.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아빠는 항상 내 편이다. 이병욱 교수는 딸의 어깨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결국 서연은 그 길로 집을 나왔다. 박민정 여사는 끝까지 딸의 뒷모습을 차갑게 외면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작은 설렘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호가 기다리고 있는 옥탑방을 향해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다. 지호는 옥탑방 앞에서 초조하게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그녀의 모습이 보이자 그는 한달음에 달려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서연아, 정말 온 거야. 응, 지호야. 나왔어.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하는 거야. 서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다.
지호는 그런 그녀를 힘껏 안아주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용기가 그들에게는 있었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었다. 서연이 지호의 옥탑방으로 온 후 두 사람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평창동의 넓고 화려한 저택에서 살던 서연에게 좁고 소박한 옥탑방 생활은 분명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동반했다. 아침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옥상 화장실을 가기 위해 줄을 서야 했고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다. 여름에는 찜통 같은 더위와 겨울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싸워야 했다. 하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소박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해 나가는 듯했다. 지호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나눠 먹는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다. 지호 역시 그런 서연의 모습에 깊은 감동과 함께 더욱 큰 사랑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고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박민정 여사는 딸에게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고 서연 역시 어머니의 돈에 의지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지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경력과 학벌은 오히려 작은 가게나 식당에서는 부담스러운 조건이 되기 일쑤였다. 서연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어. 그리고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어느 날 저녁 지호는 서연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배달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자세히 털어놓았다. 지친 일상에 작은 위로와 기쁨을 선물하는 그런 따뜻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는 그의 꿈에 서연은 귀를 기울였다. 예를 들면 힘든 하루를 보낸 직장인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작은 꽃다발과 달콤한 디저트를 시험을 앞둔 학생에게는 행운을 빌어주는 송울씨 카드와 영양 간식을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는 그리움을 담은 특별한 선물을 배달해주는 거야. 큰돈을 버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작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 지호의 이야기에 서연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고 지호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전문성을 더하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지호야, 그거 정말 멋진 아이디어다. 내가 한번 도와줘도 될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서비스 컨셉을 잡거나 예쁜 포장 디자인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일 같은 거 말이야. 서연의 적극적인 모습에 지호는 큰 용기를 얻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옥탑방의 작은 책상 위에는 그들의 꿈과 열정이 담긴 아이디어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그 사이 이병욱 교수는 딸 서연과 강한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녀의 안부를 묻고 또 지호와의 관계를 조용히 지지해 주었다. 그는 아내 박민정 여사에게 서연의 소식을 전하려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아내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대화를 거부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딸에 대한 배신감은 쉽게 치유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이병욱 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아내의 마음도 움직일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몇 달 후 지호와 서연은 마침내 그들의 작은 사업 옥탑방 행복 공작소의 문을 열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하여 거창하게 시작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고 지호가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정성껏 준비한 행복 꾸러미를 배달했다. 서연은 감각적인 디자인과 따뜻한 감성이 담긴 홍보 문구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처음에는 주문이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이 담긴 서비스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옥탑방 행복 공작소에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감동과 위로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그 후기들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서비스를 찾게 되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옥탑방 행복 공작소는 비록 큰 돈을 버는 사업체는 아니었지만 지호와 서연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결실이었다. 그들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서연은 더 이상 평창동의 화려한 삶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호와 함께하는 이 소박하지만 진실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지호의 어머니 미숙 여사도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가끔 옥탑방에 들러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서연에게는 친딸처럼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서연 역시 미숙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그녀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지호와 서연은 옥탑방 평상에 나란히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아름다운 주홍빛으로 물들었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그들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지호의 손에는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소박한 반지였다. 서연아, 지난 1년 동안 너와 함께라서 정말 행복했어. 아직 우리는 부족한 것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많겠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주지 않을래? 지호의 떨리는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에 서연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아주 작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지호의 어머니와 민준 그리고 서연의 아버지 이병욱 교수가 참석하여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박민정 여사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병욱 교수는 결혼식 전날 밤 아내가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지호와 서연에게 조용히 전해주었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속 얼음도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결혼 후에도 지호와 서연은 여전히 옥탑방에서 그들의 소박한 행복을 가꾸어 나갔다. 옥탑방 행복 공작소는 조금씩 성장하여 작은 사무실도 얻게 되었고 몇몇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게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다. 몇 년 후 맑은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주말 오후, 지호와 서연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은 그들의 행복 공작소 사무실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작은 유모차 한 대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두 사람을 꼭 닮은 예쁜 아기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지호야, 생각해보면 우리 정말 많은 일을 함께 겪었다, 그치? 서연이 지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응, 그랬지. 하지만 그때마다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다 이겨낼 수 있었어. 너는 나한테 정말 기적 같은 사람이야. 지호는 서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잔잔하고 깊은 행복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의 사랑은 돈이나 배경 혹은 그 어떤 세상의 편견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저 멀리 평창동 언덕 위고급 주택에서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지호와 서연에게는 이제 그 불빛들이 더 이상 부럽거나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빛나는 별이었고 함께 만들어가는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행복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써내려갈 그들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울 것이었다.